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거실을 가르며 터져 나왔습니다. 딸 다혜의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었어요. 시퍼런 멍, 붉게 부은 뺨, 갈라진 입술. 30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폭행 현장을 봤지만 그게 제 딸일 줄은 몰랐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행복할 거라 믿었던 딸이 지옥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위 재현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이제 남의 집 사람이라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위험할 거라는 걸.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마음이 행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올 거예요. 은빛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이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은빛 사연 인생극장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장 강도윤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어야 했습니다. 외동딸 다혜가 결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수정 샹들리에는 수백 개의 조명을 받아 부서질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 끝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다혜가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놀이터를 뛰어다니던 그 아이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주변에서 악수를 청하는 손길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계 인사들, 재계 거물들, 그리고 언론사 사장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눈이 부셨지만 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보낸 축전이 낭독될 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빛나는 순간으로 보답받는 것 같았어요. 신랑 윤재현은 해진그룹 부회장입니다. 세계 3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후계자였죠. 단정한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악수를 건넸을 때 그의 소나기에서 느껴진 힘은 예상보다 거칠었습니다. 악수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움켜쥐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순간 미세한 위화감이 스쳤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긴장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경찰청장 사돈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랑 아버지 윤만식 회장이 연단에 올라 덕담을 건넸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하객들을 압도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업상 계약서에 서명하는 듯한 무표정함이 얼굴에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 앉은 신랑 어머니 정미라 여사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단아하게 앉아 있었지만 다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인지 모르게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시댁 친척들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청장이 뭐 대단하다고 재벌 집안이랑 비교가 되나? 그러게 말이야,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법을 지키며 살아온 제 인생이 누군가에겐 그저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말들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딸의 행복한 날이니까요. 피로 연장에 들어서자 다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화장으로 가려졌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겠죠? 다혜가 제 귓가에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넌 뭐든 해낼 거야, 다혜야. 하지만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샹들리에의 찬란한 빛 아래서 웃고 있는 사람들,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하객들,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피로 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원탁마다 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죠. 저는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70줄의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검찰 원로 출신인 박인수 전 대검찰청 차장이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진 그분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 청장, 축하하네. 좋은 날이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전 차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명심하게. 법이 사람을 지켜야지 법이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걸 늘 기억해야 하네. 그 말씀이 왜 그 순간 나왔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선배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아니면 미리 조언을 건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박 전 차장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도구야. 사람을 위한 도구지. 그 반대가 되는 순간 우린 길을 잃는 거네. 그분이 떠나고 나서도 그 말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법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 당연한 말 같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든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위분이 해진그룹 윤재현 부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3위 안에 드는 그룹의 후계자와 인척 관계를 맺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척 관계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어요. 저는 그저 딸의 행복을 바랐을 뿐인데 기자들의 눈에는 권력과 재벌의 결합으로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앞으로 업무상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법과 원칙대로 일할 뿐입니다. 그 순간 시댁 쪽 인사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며 기자들을 향해 차갑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윤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40대 남자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죠. 마치 이런 질문 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존중이 아닌 무시, 환대가 아닌 경계였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콘크리트 벽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기 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끊었던 담배를 오늘따라 다시 피우고 싶었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법을 지켜온 이 세월이 과연 딸의 인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법이 정말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 박 전 차장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배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외로운 소리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7살 때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활짝 웃고 있는 다혜의 얼굴을 보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 것들,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딸의 떨리는 목소리. 제 안에 무언가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끄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면서도 박 전 차장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법이 내 딸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딸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핸들을 꽉 쥐며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6시에 일어나 양복을 챙겨 입고 청장실로 출근했습니다. 강도윤, 58살.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법과 규정을 어기는 걸 참지 못하는 성격 탓이었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늘 서툴렀습니다. 아내를 25년 전에 먼저 보냈고 그때부터 외동딸 다혜를 혼자 키웠습니다. 밤늦게 들어와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책상 위에는 다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7살 때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활짝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29살이 된 다혜는 의전원을 나와 공익의료를 꿈꾸던 아이였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빠, 나 의사 되면 돈 못 받는 환자들도 많이 치료해 줄 거야. 그때 다혜는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 저녁 딸은 제게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나게 된 남자 윤재현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현은 35살 해진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세계 3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후계자였죠. 처음 다혜가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재현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청장님. 윤재현입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지만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이 매끄러웠고 소나기에는 일한 흔적이 없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재현은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가끔 보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아래 사람으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마치 사업상 거래처를 대하는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죠. 재현의 아버지 만식 회장은 63세 나이답지 않게 위압적인 존재감을 풍겼습니다.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회장은 식사 내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우리 윤 씨 집안 사람이지, 친정은 이제 남의 집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혜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의 어머님이라 여사는 60살이었습니다. 교양 있는 말투와 우아한 한복 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사교계에서 이름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라 여사가 다혜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혜 씨, 결혼하면 병원 일은 당분간 쉬는 게 어때요? 시댁 행사도 많고 집안일도 배워야 하니까. 다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 순간 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결혼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으니까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다혜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어요. 예전엔 저녁마다 전화해서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를 신나게 하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몇 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아빠 바빠서 그래요. 예식 준비할 게 많아서요. 그렇게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그저 결혼 준비가 힘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회의와 보고, 현장 점검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딸 생각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통화는 3분을 넘기지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명랑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불안했지만 시집간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8시쯤 다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2개월 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으려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다혜가 제 품으로 안기는 순간 이상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으윽! 그 작은 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떼어냈습니다. 다혜는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을 날씨치곤 두꺼운 옷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딸의 왼쪽 팔목으로 향했습니다. 소매 끝으로 뭔가 보랏빛이 비쳐 보였거든요. 저는 딸의 손목 부분에 선명한 멍자국이 있다는 걸 봐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로 살아온 30년 동안 수많은 폭력 사건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멍은 누군가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자국이라는 걸요. 다혜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집에서 넘어져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봐온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했던 그 거짓말과 똑같았어요. 목소리 톤도 시선을 피하는 것도 급하게 변명하는 것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다혜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반응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에는 손가락 모양으로 찍힌 멍이 있었고 오른쪽 팔 안쪽에도 비슷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다혜야. 아빠, 제발 그냥 넘어가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에게 맞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재현, 사위 재현 말입니다. 재현이가 그랬니? 아니에요. 다혜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그 부정은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온 대답은 오히려 긍정처럼 들렸어요. 저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다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의 팔에 새겨진 그 보랏빛 멍자국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제가 과잉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까요? 하지만 제 경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뉴스 앱을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최신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기사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재벌 3세 음주 난동이라는 자막이었어요. 기사를 클릭했지만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포털 사이트 캐시를 검색했습니다. 삭제되기 전 기사가 잠깐 남아 있었어요.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클럽에서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딸의 멍자국과 이 기사가 우연일 리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 살아온 제 본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팔에 새겨진 멍자국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청장실 책상 앞에 앉아서도 서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회의 내용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어요. 당장 사위 집으로 달려가서 딸을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이성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목소리였어요. 혹시 제가 과잉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딸이 정말로 넘어져서 다친 건 아닐까요? 하지만 30년 경찰 생활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요. 어린 다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6살 때였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다혜가 제 품에 안기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 지켜줄 거지? 그럼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그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9살이 된 딸을 저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는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다혜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한 날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죠. 그 밝은 미소가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월요일 아침 청장실로 출근하자마자 동료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기인 민수였어요. 도윤아, 요새 안색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사위 집안은 괜찮고? 혜진 그룹 말이야. 민수의 질문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톤이었어요. 왜 그래? 무슨 소리 들었어? 아니, 그냥. 재벌가 집안이 겉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많잖아. 혹시 딸한테 잘해주나 싶어서.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해주지 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만 혼자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직책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위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으면 어쩌죠? 언론이 알면 어떤 식으로 보도할까요? 경찰청장이 재벌 사위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몰아가지 않을까요? 제 명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화요일 저녁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5번 울린 후에야 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다혜야, 괜찮니? 몸은 좀 어때?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혜야,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해. 알겠지? 네, 아빠. 그런데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은 점점 강해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장 달려가서 딸을 데려올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수요일 밤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술을 거의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마시고 싶었어요.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쓰라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뿐이었어요. 저는 청장이라는 직책과 아버지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둘 다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엔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쥔 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한번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청장실에서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돌아가며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다혜에게서 문자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는 단 3글자였어요. 아빠 도와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급한 일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서장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설명할 겨를이 없었어요. 재킷을 집어들고 청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강남 쪽 펜트하우스 주소를 불렀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저는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굴렀어요. 평소 30분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상층 4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사위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다혜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다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는 찢어져 있었고 딸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입술 한쪽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소파 아래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다혜가 저를 보고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 현장을 봤지만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맞아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재현이 저를 보고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하시죠. 그의 목소리엔 긴장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재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부부 사이 일입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제 딸을 때리는 걸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혜에게 다가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혜의 팔을 잡는 순간 딸이 움찔하며 신음을 냈습니다. 팔뚝 곳곳에 새로운 멍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이건 며칠 전에 본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다혜야, 일어나. 아빠가 왔어.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다혜는 제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청장님,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건 제 집이고 제 아내입니다. 저는 재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엔 오만함만 가득했어요. 법도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남자를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정대로 움직여선 안 됐습니다. 저는 딸을 안은 채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혜는 내가 데려가겠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나가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재현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다혜가 제품에서 터져나오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딸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요. 차에 타자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갑시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다혜를 휠체어에 태워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신가요? 네, 친아버지입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까요? 의사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의사는 차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 있고 타박상이 전신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생긴 상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소 2~3달 전부터 반복된 폭행 흔적입니다. 오래된 타박상 자국도
여러 군데 보이고요. 이건 한두 번 다친 게 아닙니다. 두세 달.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계속 맞아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사이 딸은 계속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진료실로 갔습니다. 다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소독이 되어 있었고 입술에 찢어진 부분엔 연고가 발라져 있었어요. 딸이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다혜야, 괜찮니? 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도 멍이 들어 있었어요. 다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명예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웠어요. 경찰청장 딸이 맞고 산다는 게 알려지면 아빠가 욕먹을 것 같았어요. 딸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혜는 자기가 맞으면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명예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혜야, 아빠 명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제일 중요해. 하지만 아빠는 경찰청장이잖아요. 재벌 사위랑 싸우면 언론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요. 다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르자 저는 운전기사에게 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다혜를 제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저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백이동 4201호에 사는 딸의 아버지 됩니다. 혹시 42층에 사는 제 딸이 집에 들어올 때 이상한 점 보신 적 없으신가요? 경비 반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청장님 따님이시죠.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 눈가에 멍이 든 채로 들어오시는 걸 본 적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넘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영상 아직 남아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실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에게 전화했습니다. 60대 할머니였는데 평소 다혜를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혹시 우리 다혜가 울거나 소리 지르는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청장님.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며칠 전엔 새벽에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가 조심스러워서요.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슬퍼 보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증언과 증거가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의사 진단서, 경비실 영상, 이웃 증언. 이것들이 모여서 딸을 지키는 무기가 될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 다혜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딸은 지쳐서 곧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법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끝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장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쳐놓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수사에 나설 순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어요.
저는 먼저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선배이자 오랜 동료였던 분이었습니다. 형님,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해진그룹 자금 흐름 좀 들여다봐 주실 수 있습니까? 해진그룹? 왜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도 제가 경찰 간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해진그룹 계열사 간 부당거래 내역 조사 좀 해주십시오. 도윤 청장, 무슨 일입니까? 평소답지 않게 급하시네요. 제 딸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이럴 때 힘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합법적인 절차만 밟았습니다. 제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에 청장실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청장님, 해진그룹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입니다. 케이맨 제도에 유령 회사가 3개나 있더군요. 부원장이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겨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자금 조성 정황이 곳곳에 보였어요. 이건 충분히 수사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료 검찰에 넘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사안입니다. 저는 파일을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고리가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청장님, 언론사 사회부장님들이 오찬 약속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난 12시 반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3명의 사회부장과 만났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경찰 출입을 했던 기자들이었죠. 청장님,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평소엔 먼저 연락 안 하시는데요. 한 부장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벌가 비리 취재하시나요? 당연하죠. 늘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해진그룹은 어떻습니까? 세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자 특유의 예민한 후각이 발동한 겁니다. 혹시 제보가 있으신 겁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충분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언론에 관심이 쏠리면 해진그룹도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다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의 멍은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딸이 저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만 푹 쉬면 괜찮아질 거래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낮에 뉴스 봤는데 해진그룹 세무조사 받는다던데요. 그냥 정상적인 절차야. 아빠가 시킨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혜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재현이 그냥 안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걱정 마. 아빠가 다 계획이 있어.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세계 3위 안에 드는 그룹과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해진그룹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벌써 몇몇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무조사 착수, 금융당국 관심, 내부 고발 가능성 등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파도가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청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청장님, 해진그룹 윤만식 회장과 부인이 로비에 오셨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윤 회장 부부가 직접 찾아온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비서에게 회의실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윤 회장과 미라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진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미라 여사는 고급스러운 투피스 차림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윤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청장,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청장께서 요즘 우리 그룹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요? 국세청, 공정위, 금융당국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한 일입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청장님, 우리 집안과 사돈관계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그 단어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제 딸이 맞아서 갈비뼈가 금간 걸 부부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폭행입니다. 윤 회장이 책가방을 열어 수표 몇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수표엔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100억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200억도 가능합니다. 청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제 눈앞에서 거액의 수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뭘 원하십니까? 재현이가 사과하길 바라십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공개 사과도 할 수 있습니다. 윤 회장은 마치 사업 협상이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 제게 모든 게 거래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딸의 고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뭘 원하십니까? 윤 회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마 평생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댁 아드님이 제 딸에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미라 여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청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하지만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 회장이 수표를 거두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좋습니다. 청장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집안이 가진 힘이 얼마나 센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협박으로 들립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우리는 정치권에도, 언론에도, 검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청장 자리 하나쯤은 언제든지 흔들 수 있습니다. 윤 회장 부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윤 회장 부부가 고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는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유가 실패하자 이제 협박으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을 지키는 일이라면 청장 자리쯤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신뢰하는 검사 몇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재벌의 돈과 권력 대법과 정의의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윤 회장 부부가 다녀간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장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청장님, 주요 언론사에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제 이름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경찰청장 직권 남용 의혹, 재벌 사위 표적 수사 논란, 사적 감정으로 공권력 동원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즐비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해보니 모두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제가 사적인 원한으로 해진그룹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정치인 말에 따르면 강 청장이 사위와의 갈등으로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줄줄이 나와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해진그룹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겁니다. 오전 10시쯤 국회 법사위 간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청장님, 다음 주 청문회에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청문회 말입니까? 인사 재검증입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1년 전에 끝난 인사청문회를 다시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진그룹이 정치권까지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세청장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도윤 청장 해진그룹 세무조사 관련해서 상부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네. 재검토요? 이미 착수한 조사인데요. 나도 난처하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더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진그룹의 로비가 곳곳에 뻗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사실상 속도를 늦추라는 압력이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다혜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빠, 인터넷에 기사 봤어요. 신경 쓰지 마.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댓글이 너무 심해요. 아빠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다혜의 핸드폰을 가만히 빼앗아 화면을 봤습니다. 기사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력 남용, 재벌 괴롭히기,
공사 구분 못하는 공무원 등 거친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다혜야, 이런 건 보지 마. 여론 조작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안했습니다. 해진그룹의 반격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강력할 줄은 몰랐어요. 화요일 아침 청장실에 출근하니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장님, 여당 의원 몇 분이 청장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에서요? 네,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랍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당까지 등을 돌렸다는 건 청와대도 해진그룹 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오후에 신뢰하던 검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조금 물러서시는 게 어떨까요? 도윤 형, 미안하지만 지금은 돕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둘씩 동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마치 제 상황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고 아군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혜를 생각하면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딸의 진단서를 꺼내봤습니다.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상, 반복적 폭행 흔적. 이 문서가 진실이었습니다. 언론이 뭐라 하든 정치인들이 뭐라 하든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청장실로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핵심 증인이었던 서기남 재무팀장이 돌연 잠적했다는 겁니다. 저는 급히 수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서 팀장 연락 안 됩니까? 네, 청장님. 사흘째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기남은 해진그룹 비자금 자료를 가진 유일한 내부자였어요. 그가 사라졌다는 건 증거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진그룹이 입막음을 한 게 분명했어요. 돈으로든 협박으로든요. 오전 11시쯤 주요 언론사 사회부장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오찬 때 만났던 기자들이었어요. 청장님, 죄송합니다. 해진그룹 관련 보도 어렵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취재는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보도 중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광고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말하자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해진그룹이 광고비 압박으로 언론을 통제한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마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후 2시에 국세청장에게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도윤 청장, 해진그룹 세무조사 전면 중단 결정됐네. 중단이요?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 대기업 옥죄기는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거야.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와대까지 해진그룹 편이었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사망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 6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청장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앵커가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강도윤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야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강 청장은 사적 원한으로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어서 여당 의원도 나왔습니다. 가족 문제를 국가기관으로 해결하려 한 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러 물었습니다. 동료 검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장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다혜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다혜가 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청장 자리도 잃고 명예도 잃는데 내가 어떡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혜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제가 모든 걸 잃는 걸까요? 청장직도 명예도 동료들도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증인도 없고 언론도 입을 다물었고 동료들도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저녁 9시쯤 동료 검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봤지만 내용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윤 형, 미안합니다. 지금 형을 돕는 건 제 커리어에도 악영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시자 목이 쓰라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판단한 걸까요? 혹시 딸을 데리고 조용히 살았어야 했을까요? 재벌과 싸우겠다는 게 너무 무모한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장이라는 권력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던 겁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법과 정의는 너무 무력했어요. 저는 잔을 비우고 또 따랐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은 깜깜했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빈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5살 때 경찰 공채로 들어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법과 정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때의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35살 때 아내를 잃고 혼자 다혜를 키우며 눈물 흘렸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45살 때 경무관으로 승진하며 더 큰 책임을 다짐했던 순간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58살에 청장이 되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 저는 모든 걸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다혜가 어렸을 때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에 쓴 편지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경찰관이에요.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래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일 멋진 경찰관, 정의로운 사람. 지금의 저는 그런 사람인가요? 딸을 지키지도 못하고 권력 앞에서 무릎 꿇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새벽 4시쯤 다혜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도 잠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다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냥 포기해요. 나 괜찮아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 돼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나 때문에 아빠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아빠. 다혜야, 아빠가 정말 잘못 판단한 걸까?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 저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혜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지킴. 그게 제가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아빠가 한 일들 후회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가? 청장직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가 실추되고 동료들이 떠났지만 후회하는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너를 지키려 한 건 틀린 일이 아니야. 그럼 됐어요. 아빠는 옳은 일 하신 거예요. 다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다혜가 졸린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딸을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장에서 법전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책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지만 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혜가 맞았다는 사실, 재현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 그건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새벽 6시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어둠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더 확실하게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딸을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청장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청장님, 저 서기남입니다.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잠적했던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잠그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 팀장, 어디 계십니까? 무사하십니까? 네, 청장님. 죄송합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해진그룹에서 협박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요.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서기남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청장님,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 모두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비자금 계좌 내역, 로비 자금 문건, 윤 회장과 부회장의 지시 녹음 파일까지 다 있습니다. USB에 담아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기남과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오후 2시 서울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저는 청장실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개인 일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서기남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서기남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다고요. 서기남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작은 검은색 저장 장치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해진그룹이 10년 동안 조성한 비자금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뿌린 로비 자금 내역도 있고요. 녹음 파일은요? 윤 회장이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윤 부회장 목소리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반전의 열쇠였습니다. 서기남이 계속 말했습니다. 청장님, 사실 제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10년 동안 불법을 도왔으니까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기남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판을 다시 짤 수 있었습니다. 청장실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엑셀 문서, PDF 파일, 녹음 파일까지 빼곡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비자금 계좌번호, 송금 내역, 수령인 명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이름도 여러 보였고 고위 공직자 이름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정치권에 30억 돌려. 법안 통과시켜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세무조사 막으려면 얼마나 써야 합니까? 50억 정도면 될 거야.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인수 전 차장의 제자였던 검사였어요. 준혁이 나야. 급하게 만나야겠어.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 해진그룹 비리 증거야. 저는 검사를 청장실로 불렀습니다. 30분 후 그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비자금, 로비자금, 녹음까지. 검사는 파일들을 확인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님, 이거 대단한 증거입니다. 특검감입니다. 바로 수사 착수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게임이 바뀝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해진그룹은 저를 권력으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으로 맞설 겁니다. 정당하게, 떳떳하게요. 저는 다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혜야, 희망이 생겼어. 조금만 더 기다려.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믿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법전을 펼쳤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치자금법, 배임수재죄, 해진그룹이 저지른 범죄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요. 화요일 새벽 6시였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청장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해진그룹 본사와 윤 회장 자택, 재현의 펜트하우스에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수사관 100여 명이 투입됐고 압수 물품은 수백 점에 달했습니다. 오전 9시 윤만식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재현도 소환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재현은 선글라스를 쓴 채 나타났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수요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회장과 재현 모두였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오후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다혜도 제 옆에 있었어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원로 판사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피의자 윤만식, 윤재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습니다. 재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서기남의 증언, 비자금 계좌 내역, 녹음 파일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30분 후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혜를 안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윤 회장과 재현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한 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다혜도 앞줄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10년간 조성한 비자금 2,100억 원, 정치인 로비 자금 300억 원, 배임 혐의까지 상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서기남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윤 회장께서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10년간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윤 회장이 소리쳤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서기남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로비 자금 전달 과정, 정치인 명단, 구체적인 금액까지 모두 밝혔어요. 다음 순서는 다혜였습니다. 딸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윤재헌 피고인은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폭행했습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밀쳤습니다. 갈비뼈가 금이 갔고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다혜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님이라 여사의 녹음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차가운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 수십 명이 나왔고 증거 수백 점이 제출됐습니다. 윤 회장 측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윤만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재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 한 자들의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법을 무시한 피고인들은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재현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해를 안았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30년 동안 법을 지키며 살아온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우리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다혜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찰청을 떠나 작은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입었던 제복을 벗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권력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다혜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주말이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딸은 강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혜와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예전엔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혜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해. 오히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청장 자리까지 버렸잖아요. 그거 아빠 평생 꿈이었잖아요. 그게 뭐 대수야. 널 지킬 수 있었는데. 그게 훨씬 중요하지.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다혜가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다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딸의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다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쉼터에서 강연을 해요. 제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 대단한데. 많이 떨리겠다. 무서워요. 그래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혜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딸은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정의는 결국 이뤄졌습니다. 윤 회장과 재현은 감옥에 있었고 다혜는 자유로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아내와 어린 다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다혜는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때 다혜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어요. 딸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됐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30년 경찰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킨 법은 결국 제 딸을 구했어요.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어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다혜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곧 잘게. 내일 같이 산책해요. 날씨 좋대요. 그래, 그러자. 어디로 갈까? 남산 어때요? 오랜만에. 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임무를 완수했으니까요. 다혜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빛사연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보다 소중한 건 사랑하는 가족을 끝까지 지키는 용기라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선택처럼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다가온다는 믿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가슴에 남은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위로가 필요할 때 은빛사연 인생극장이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